네, 2부로 찾아왔습니다. 내일의 수익을 위한 우리 주간 전략. 좀 이것만 보면서 이게 한 주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고, 다음 주 이런 거 사야겠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부도 좀 자세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부님과 유창희 본부장님, 2부에서는요, 좀 자세한 우리의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종목들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무래도 계속 고환율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환율 수혜주 지난주에도 환율 수혜주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내년이라고 해서 이 고환율이 뭐 갑자기 환율이 뚝뚝 떨어지고 이러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도 1월까지는 지금 이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거에 관련해서 좀 주목해볼 만한 섹터 첫 번째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저는 현대차, 기아. 네, 현대차 기아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2년째 자동차 아저씨로 그러니까 자동차 아저씨. 네. 자동차 오빠라 그래야 되나? 아, 그 뭐냐? 그래도 이번에 네. 기아 같은 거 보시면 그래도 안 빠졌어요. 그래도 잘 견뎌냈어요. 잘 버티기만 해도 견뎌내고. 네. 사실 이 시장은 버티기만 네. 해도 잘하는 견뎌내고. 거. 맞아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안 음. 빠진 거잖아. 음. 요것만 보면은 네. 최근에 며칠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빠졌지만. 음. 근데 일단은 저는 올해도 내년에도 무조건 봐야 되는 테마는 밸류업이라 봐요. 밸류업. 네. 오. 왜냐면 일본도 밸류업을 3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과가 작년 올해 나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올해가 시작이었다. 네. 그러면 현대차, 기아, 뭐 금융주도 마찬가지고요. 이 밸류업 지수에 그러니까 밸류업 정책을 제일 많이 피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 왠지 알아요? 또 현대차 그룹이 왜 밸류업 지수를 많이 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럴까요? 회장직을 물려줘야 돼. 승계, 아, 그래요? 3세 승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슈가 있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기아가 충분히 좋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환율 때문에 네. 영업이익이 한 7%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고 실적이. 네, 실적 오,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네, 근데 지금 이미 4분기는 환율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3분기 때 환율이 떨어졌던 거지 4분기는 다시 1,300원 중후반대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환율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또 배당을 또 많이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금융주하고 이런 현대기아, 이런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배당을 보실 때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네. 주주 환원율을 보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은 주주 환원율을 30%, KB도 마찬가지로 30%로 높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영업이익이 1조가 나왔어. 네. 1조에서 30%는 3천억이잖아요. 네. 2조가 나왔어. 그럼 6천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면 무조건 배당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밸류업 지수를 보신다면 주주 환원율을 몇 프로에 책정해 놓고 몇 프로까지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걸 보시면서 그리고 실적이 얼마나 높아지는가 실적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너무 올라와서 부담스럽지만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면 네. 뭐 조선주 계속 말씀드려왔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왔어요.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뭐 한 1.9%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한 2% 거의 3% 가까운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좀 2.5%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래도 그때부터는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는 조선주, 자동차 쪽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오징어 게임 폭망했다 그래가지고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엔터주들도 사실은 환율 수혜주예요. 근데 JYP, 맞아요. 뭐 그때도. SM 네. 보시면 사실은 조금 빠지긴 했는데 크게 밀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YG엔터 뭐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아직은 이게 추세가 무너졌다 말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또 환율 수혜주로 볼 수 있죠. 왜냐면 다 달러로 받아오잖아요. 그 해외 공연은.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 해지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아저씨 역시나 현대차 기아를 가장 먼저 또 말씀해 주셨고 우리 계속해서 계속 주목을 했었던 조선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신곡 그 조선 관련해서 배를 새로 다시 만들고 그런 랠리가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서 내년도 더 이어갈 것이다. 아마 3년까지 더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엔터주인데 사실 오징어 게임이 어제 26일 날 개봉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실망이다. 뭐 그러니까 이런 저도 아직 이야기가 안 나와서. 봤는데 본 사람들이 네. 졸리다고 하던데. 아 진짜요? 저도 아직 못 봤거든. 보면은 그냥 7편 다 봐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그래서 콘텐츠주가 오늘 또 많이 또 하락을 하긴 했었지만 뭐 엔터주 관련해서 이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아이돌들의 우리 케이팝 정말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엔터주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부님도 뭐 워낙 조선주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그렇죠. 조선주는 그냥 무조건 필수 무조건 였던 필수. 상황이었고 사실 몇 년 네.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던 네. 섹터예요. 사실 밀릴 때마다 크게 밀리면 밀릴수록 좀 더 버티고 더 모아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오래됐습니다. 2022년 23년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대형 방산도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대형 방산 얘기를 조금 이제 안 하고 있고요. 이 일론 머스크 네. 어떤 영향력 요게 아무래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금 대형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드론이나 이런 쪽들의 그 역할이 매우 커져 있는 현대전에서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드론도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거든요. 단순히 이게 날아다니는 그런 것들 현재는 뭐 자폭 드론 이런 거 많이 좀 사용되지만 이제 네 발로 사족 보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무한 궤도로 다닌다거나 아니면 일반 전투기처럼 생긴 것도 사람이 안 타고 있으면 뭐 드론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 한마디 뒤로 인해서 그게 흐름이 많이 바뀌고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탄소 포집 관련된 얘기했는데 그거 금방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상당한 이슈를 가지고 하루 이틀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에코바이오랄지 이런 종목들이 단순하게 하루 이틀 딱 끝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 나왔는데 눌러서 다시 급등하고 또 다시 급등하고 다시 눌러주는데 거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약간의 매매 스킬이 좀 있는 분들이 하시면 좋겠지만 야 이거 그냥 끝날 건 아닌가 보다. 이제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드론주들도 그래서 엄청나게 또 잘 갔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드론주들도 이게 내려가면서도 한 번씩 급등을 했다가 죽고 급등했다가 죽고 오늘도 이제 좀 억울하게 밀린 부분이 있지만 눌러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드론주들도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어떤 대응적인 부분들에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 있고 2025년, 26년까지도 꾸준하게 크게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어차피 앞에서 우리 뭐 조선주, 뭐 자동차 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사실 그거 전적으로 다 공감하고 무조건 괜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일론 머스크 하면 자율주행이죠. 오늘도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종목이랄지 SLB라는 종목이랄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갑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고 현재도 완전 자율주행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부분들 나름 뭐 자부심을 갖고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고령 운전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고 그로 인한 사고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어차피 조금만 더 지나면 그게 5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어쨌든 저희 아이는 10살인데 얘가 운전면허를 딸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운전면허증을 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로 와서는 그걸 운전할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 면허는 있더라도 도로주행 시험은 안 볼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건 뭐, 알지. 뭐, 좀 필기만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면허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어.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SF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월-E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월-E라는 애니메이션인데 그 애니메이션이 지구의 자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돼서 탈출을 합니다. 큰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가나요? 인류가 탈출을 해요. 인류가 탈출을 하는데 쓰레기를 이렇게 그 처리하는 로봇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뭐 혼자서 이렇게 찌그러뜨리고 뭐하고 오. 태양광 받아가 충전하고 다시 어머머머. 혼자 쓰레기 찌그러뜨리고 이거 하다가 첫 최첨단 이브라는 그 여성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첫눈에 반하는 로봇끼리. 근데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에 인류의 사람들이요 이런 좀 큰 안마 의자 같은 사이즈가 딱 안마 의자 같은 그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다 갑니다. 어디든 가고 갑자기 음료수 나오고 막 하면서 사람은 걸어 다니질 않아요. 그게 자율주행으로 해주고 어디를 하나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지금은 멀었지만 어쨌든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어떤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게 약간 개념이 많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집이요. 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듈러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EV9이나 뭐 그런 차들이 약간 박스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집이 이제 나중에 지어져야 되겠지만 그 통째가 내 방이면서 그 자동차 그 전기차 같은 이런 게 그게 내 방이면서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는 어머. 그러면서 이제 캠핑카 같죠. 내가 뭔가가 집에서 막 내 방에서 뭔가가 막 하고 있는데 나는 이동하고 있는 거죠. 자동으로. 이동하면서 뭐 회의를 하러 간다거나 뭐 한다거나 이런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딱 그 도킹이 되는 거야. 도킹이 돼서 거기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가지고 있다가 또 다시 끝나면 내가 또 일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집에 와서 집의 한 공간에 탁 들어와. 그 큰아들 거는 여기, 딸내미 거는 여기. 야. 이렇게 딱딱 꽂히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오, 네. 그거를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현대차 그 유튜브에 현대차인가 아니면 LG전자인가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와. 그림을 그려진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저게 20년 후, 30년 후에는 어느 정도는 현실화가 될 것 같은 거죠. 30년, 40년 후에는. 그래서 운전이고 뭐고 아예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자동 충전되고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로봇 청소기가 커져서 사람이 타고 다니면 그게 그겁니다. 자동으로 충전하고 자동으로 어디 갈 거 가고 맞아.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네. 근데 그게 또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AI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AI가 보셔야 되는데 지금 AI 관련해서 미국에서 서비스 기업들의 주가가 이미 2달 전 뭐 많이 그래서 기업 상대로 하는 팔란티어부터 네. 시작해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드론 공격 막 이런 것들에 네.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네. 더 부각이 됐어요. 더 부각됐습니다. 사람이 직접 어떻게 컨트롤해서 그 드론들을 잡아내거나 이러기 너무 어려워. 이거 인공지능이 어떻게든 해줘야 돼. 그런 부분들과 일반인들이 이제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는 이제 소라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를 들어서 이 AI 검색 뭐 이런 것들로 검색 포털이 그런 거 붙여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가가 팡팡팡 튀었던 것들 있거든요. 이스소프트나 이런 것들. 이제 오늘 뭐 많이 중소형주가 빠지면서 그런 종목들도 많이 빠졌는데 그렇게 빠졌을 때가 여기서 더 빠지기만 하면 이제 조금씩 분할적인 매수 접근은 가능한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AI 보자. 그리고 최근 며칠간 덩달아서 네. 그 조선과 함께 네. 엮어서 움직인 게 있어요. 조선이랑 AI요? 아니요, 로봇이요. 로봇이? 그래서 유로메카. 그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이미 한번 그 HD 현대 3호 거기에 납품한 적이 있어요. 그 아바타 2 보셨어요? 네. 아바타 2에 보면 네. 그 행성에다가 새로운 행성에다가 기지를 딱 지을 때 거미처럼 생긴 로봇이 용접을 합니다. 지가 알아서. 네. 그러면서 맞아요. 그 오. 기지를 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 이제 그 용접에 대한 부분들이 인력도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술력이 많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죠. 고른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세계 1위의 조선의 기술을 이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첨단의 역할들을 이제 로봇이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매우 좁은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지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충분히 봐서 진단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들도 가능해질 수 있도록, 와. 그런 세상이 이제 오다 보니까 이미 그런 로봇들이 납품이 됐고 또 2차 납품 한답시고 경쟁, 뉴로메카하고 레인보우 로봇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계 로봇 회사하고 세 군데서 3파전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이 점점 그런 길을 가. 근데 그 로봇도 로봇만 하면 안 돼요. AI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AI, 로봇, 그다음에 뭐 드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2025년이라는 시간을 좀 길게 놓고 보시면서 네. 막 크게 빠질 때마다 네. 예. 저는 이제 그걸 바닥 잡아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걔네들을 이제 잡아내고 있지만 좀 어느 정도 고점 대비, 특히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다. 그럴 때는 한 번씩 접근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사모님이 이런 접근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얼마 전에 로보티즈가 거기 띵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 로봇주가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지금 점점 잘 오르더라고요. 로보티즈가 여기서 띵동했죠. 네. 잘 올라. 이제 올라 고점까지 다 왔죠. 네. 그 이게 몇 %예요? 그죠? 아니 진짜 그냥 이거만 먹으면 되잖아. 이 정도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냥 그쵸. 저 꼭대기까지 안 먹어도 25%입니다. 아, 지금 같은 이 상황에서 저런 거 그냥 대충 먹어주는 거예요. 네. 예, 역시나. 이런 식으로 오늘도 이제 제가 언급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띵동을 했습니다. 뭐가 띵동했다고 다시 밝히진 않겠지만 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종목들 어머머. 중에서 그래요? 뭐가 하나 틱 떨어져서 띵동을 하나 진짜 해서 기회가 또 왔네요. 네, 띵동을 하나 해서 와. AI 관련주입니다. 근데 오. 띵동했으니까 네. 한번 또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요. 시장이 너무 오늘처럼 막 네. 다 폭삭 주저앉는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의 이제 장중에서 사부님이 좀 이용하는 시스템에서 이렇게 힌트까지 막 실시간으로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샤프님의 방송도 월금은 아예 라이브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유튜브 라이브도 계속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부님이 아까 AI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 하나 요즘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AI를 넘어드는 이 양자 컴퓨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바꿀 기술이다 라면서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간밤엔 아예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주식들 다 또 급등을 했거든요. 이 관련해서 시장도. 네, 그래서 오늘도 뭐 우리 시장도 뭐 한국 첨단 소재가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2025년 좀 이끌 그런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KCS도 상한가 갔어요. 와, 이건 떨어지고 있다 훅 또 올랐네요. 근데 저는 조금은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는 네. 조금은 아직은 좀 봐야 된다. 아.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연관성 있는 기업 변치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거의 없고 아이온큐도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보면 2026년 기준으로 적정 주가가 $16. 근데 지금 $50예요. 아, 어머.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뭐 무조건 뭐 골드만삭스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양자 컴퓨팅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하기에는 아직은 좀 많이 해결해야 연구해야 될 될 게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많죠. 거죠. 약간 초단도체 이런 거 그렇죠. 같은.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상온 초전도체가 발견됐다. 네. 그러면 양자 컴퓨팅 무조건 사야 되는데 네.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는 사실 양자 컴퓨팅하고 연관성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제 통신주들이 연관성이 좀 있는데 뭐 양자 컴퓨팅 할 때 SK텔레콤이 올라간 것도 없고. 그렇긴 하네.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시세가 끝난 건 아닌데 조금은 부담스러운 위치. 지금 엑스게이트가 오늘 4%, 코이버가 21%, 그리고 뭐 KCS가 네. 오늘 상한가 갔는데 네. KCS 시가총액이 1,500억이에요. 오늘 30% 올랐는데도 1,500억이야. 그러면은 오늘 상한가 가기 전에 얼마였다는 거야? 1,200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지켜볼 것들이 많다. 좀 리스크한 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약간 저는 조금 도전적으로 네. 종목들을 본다거나 접근을 하잖아요. 정치 테마주들도 많은 분들이 정치 테마주 같은 건 아예 하지 마 할 때 아니 나는 5년에 한 번은 해야 돼. 예, 평소에는 안 하는데 5년에 한 번은 해야 돼. 이런 주의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AI도 챗 GPT 맨 처음 발표 나왔을 때 그 막 급등 해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또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했어요. 예, 도로아미 타불 비슷하게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과정을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경로는 걸을만하다. 예, 그 비슷한 경로를 걸을만은 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내지는 이제 뭐 로봇주들도 네. 비슷하게 큰 시세 상승을 한 번 줬죠. 네. 그리고는 엄청 쉬고 있어요. 긴 시간 또 1년 넘게 쉬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자 기술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뭔가가 짠 하고 나올 수 있을 만한 건 아니에요. 근데 꾸준한 연구와 투자와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 언젠가는 이걸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갈 거고 주가는 항상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런 기대감에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뭔가가 확실하게 그려지는 어떤 그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몰라. 근데 정말 어디까지 너 갈 거니 모르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올라가는 게 양자 기술. 그러니까 구글의 양자 컴퓨팅에 초전도체 기술이 들어갔다 해갖고 또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 우리는 알지 못해 일반 투자자들은. 그래서 그 난해함 때문에 사실 접근하는 게 매우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실전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뭐 좀 소액으로 100만 원, 500만 원 네. 뭐 이런 정도에 있어서는 조금 대장으로 움직이는 거. 움직일 때 막 상한가도 가고 막 이런 종목이라면 그래도 한 번 정도 내가 대신에 정치 테마주 할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자, 잘못 사면은 사자마자 마이너스 20% 30% 금방 갑니다. 실제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렇게 앞방에 먹을 때가 제일 좋아. 꺾인 다음에 후방에는 먹기 힘들어요. 지금이 정치 테마주 딱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도 그러한 모습처럼 아마 요 로봇주들의 모습처럼 한동안 올랐다가 매우 긴 시간 동안 또 쉬었다가 또 좀 한번 올라갈 때 있겠지만은 그 다음은 정말 완전히 선수의 영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올라감에 있어서 앞방의 움직임이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긴 한데 이제 언제 꺾일지는 뭐 알 수는 없겠죠. 충분히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유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에는 그렇게 양자 컴퓨팅 기술을 내세울 만한 기업이 없다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작전 세력들은 어쨌든 명분만 가지고도 주가를 지네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어려운 게 움직임. 한국첨단소재가 오늘 거의 갭 상한가나 마찬가지로 네. 올라왔는데 네.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도 시가총액 400억밖에 안 돼요. 그 이 회사가 올해 누적 적자가 40억이 넘어요. 근데 이게 대장주라고 해서 매수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뭐 CQ생 같은 경우도 오늘 뭐 10% 올라왔어요. 20% 올라왔다가 내려왔는데 네. 근데 시가총액 340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세력들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뭐 만약에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KCS 같은 경우는 그래도 1,500억이고 그리고 뭐 예전에 엑스게이트가 원래 대장주였거든요. 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한 또 이제 2,700억인데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높아지니까 또 세력들이 못 건들잖아요. 쉽게 요리를 못 하잖아요. 이 종목이 5,000원에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충분히 빠진 상황에서 뭐 이런 게 있겠지 해서 한번 내가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사는 거는 모르겠지만 막 갭상한가를 가는데 쫓아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건 있을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대한 어떤 평가는 사실은 저도
새로운 성장주가 또 시장을 먹여 살릴 거라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좀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해서 오. 나중에 영상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 이제 브로드컴 때문에 네. 뭐 디자인 하우스, 그러니까 뭐 에이직랜드라든지 뭐 가온칩스 이런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디자인 하우스 반도체들이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또 유리 기판 이런 쪽에 좀 주목을 받았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이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오. 요거는 이제 저도 공부 중이니까 여러분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FPGA라는 이 반도체가 그 디자인 하우스 그 에이직 반도체가 약간 단점이 있는데 그걸 얘가 보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AMD라든지 그 인텔 자회사 최근에 알테라라는 기업이 지금 매물로 나왔거든요. 네. 좀 인텔의 그 알짜 회사 핵심 자회사 알테라 지분 매각하기 오, 위해서 그래요. 투자자 물색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FPGA를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올해 2025년에 좀 주도 의외로 작년 같은 그러니까 올 초나 작년 말에도 사실은 유리기판 CXL 관련해서 사람들이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온디바이스 AI라고 하고 그리고 CXL 유리기판 이게 발열이 심하니까 이쪽이 좀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냥 관련된 게 뭐 묻지마 급등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다 내려왔다가 이제 와서 유리기판이 좀 빨리 도입될 수 있다고 하면서 ISC라든지 필옵틱스라든지 SKC가 좀 반응을 줬는데 네. 지금 사람들은 FPGA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내년에 조금 이슈가 되면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전 당장 사자라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메커스가 요 FPGA 관련해서 조금 그 연관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업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테어 그 ALTR 그 뭐냐 이거 티커 명이 ALTR인데 요 기업이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조금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에서 보신다라면 네. HBM 지겹잖아요. 그리고 왜냐면 맨날 HBM 얘기만 해. 근데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네. 반도체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계속 강조를 해왔지만 네. 하드웨어는 사실은 하이닉스 말고는 그렇게 막 강조를 안 네. 해왔는데 네. 항상 해가 바뀌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HBM의 이런 발열 문제 때문에 CXL 유리기판 이슈들이 움직이는 맞아요. 것처럼 네.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또 네. 이거 저도 공부 중이니까 FPGA가 네. 좀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서 관련된 기업을 좀 지금 많이 싸져 있으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다른 걸 수익 내서 요거 조금 사놓고 수익 내서 조금 사놓고 하는 전략을 가지시면 의외로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런 이제 게 진짜 주식 공부하는 느낌이네요. 하나의 1월 새로운- 달 이제 시작하면 네. 1월 7일부터인가요? 그 라스베가스에서는 CES.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CES가 막상 시작되면서 상당히 많이 또 이런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어요. 네. 옛날에는 원래 가전이나 이제 이런 것들 중심이어서 뭐 세탁기, TV 뭐 이런 거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첨단 기기들, 자동차가 갑자기 탁 맞아요. 나타나고 지금은 뭐 전기차,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드론, AI 뭐 쭉 이제 이런 것들로 나올 거잖아요. 점점점 그런 기술들이 나올 거라서 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알만한 그런 CEO들도 확 나가고 뭐 엔비디아의 뭐 잔슨 황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최태원 회장 가신다고 가겠죠. 근데 하시고. 현대차는 이건 안 간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관심이 한번 쏠릴 거예요. 뭔가가 지금 상승을 다시 한번 탄력을 붙여줄 만한 뭐가 필요한데 우와 아까 얘기했던 뭐 양자 컴퓨팅도 뭐 모르겠습니다. 그걸 함부로 옮길 수는 없을 텐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소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또 새롭게 미쳐 우리나라에도 저런 기업이 있었어 할 만한 것들이 충분히 많고 AI 관련 기업들도 많이 그 전시하거든요. 네. CES 치면은 네. 이제 그런 기업들도 쭉 네. 검색하시고 나올 수 있으니까 뉴스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1월 7일부터 10일까지거든요. 딱 진짜 1월 첫째 주쯤이에요. 네. 그럼 이때 약간 신기술 뭐가 나오는지 약간 뭐 속보나 이런 뉴스 같은 거 보고 관련된 기업 급등할 움직임이 나올 수도 수도 있죠. 있는 예. 흐름인 거예요. 예. 근데 좀 빨라야지.
손이 빨라야 아, 손이 좀 빨라야지. 빨리 들어가야 또 수익을 많이 볼 수 네, 있으니까. 빨라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그러니까 좀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업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뭐 AI, 네. 뭐 또 통신 장비. 어저께 같은 경우 오픈랜 관련된 종목군들이 솔리드,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반응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슈는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특히 이제 연말에 이슈가 된 것들이 연초에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수급 뭐 외국인이 언제 한국에 오네, 뭐 언제 컴백하냐 하는데 사실은 제가 요거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데 이거 업데이트를 다시 한 건데요. 최근 2년 동안 반기별로 제가 외국인 수급을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본 건데 네. 보시면 그동안 보면 2023년 상반기에 12조 매수했는데 삼성전자 12조, 하이닉스 1.5조 매수했어요. 다 이거 이 두 개 집중된 거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4조, 에코프로 2조. 근데 삼성전자 더 많이 샀죠. 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7월 11일까지 26조를 매수했는데 삼성전자 11조, 하이닉스 3.7조. 그러면은 약 한 8조 정도가 비어 있죠. 네. 8조 정도가 비어 있어요. 잘 보세요. 네. 근데 그다음에 24조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어저께까지 기준으로 해서 네. 7월 11일부터. 근데 삼성전자 하고 우선주하고 해가지고 약 22조 5천억을 팔았고요. 네. 하이닉스 2조를 팔았어요. 네. 더 많이 팔았죠. 네. 제가 이걸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보세요. 상반기에 8조 산 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거의 24조보다 더 많이 팔았잖아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근데 왜 24조겠어요? 결국에는 1조든 혹은 5천억이든 다른 종목을 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외국인의 매도는 삼성전자만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떠난 게 아니라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파는 거고 사실은 한국 증시는 실질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진짜 또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 동안 1조 2천억을 샀어요. 11월 1일 최근 그래요? 2달 동안 11월 1일부터거든요. 요 화면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작아가지고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기준으로 네이버를 1조 2천억을 샀어요.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롯데, JYP 이런 네. 식으로 한 2, 3천억씩 샀어요.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다. 삼성전자를 버린 거지. 그러니까 저는 수급이라는 거는 너무 왜곡된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숨어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빠르면 1분기, 네. 늦어도 2분기 이후부터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국내 정치적 이슈가 네. 늦어도 3월 달이면 결론이 날 거라 좀 보고 있어요. 네. 아무리 늦어도. 네. 그러면 그러겠죠. 그 다음부터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작살 낼지 살릴지는 수급이 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두 달 지나면 얘가 뻥카였구나 진짜였구나 뭔가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길어도 정책에 관한. 6월 달까지 지켜보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FOMC도 1월 달 혹은 3월 달까지 2번 정도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지난번에 좀 매파적인 금리 인하한 게 진짜였는데 아니야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업사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게 저는 1분기나 혹은 2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물론 그 사이에 주가가 2,000을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2,500을 가 있을 수도 있는 건 모르겠지만 수급만 본다라면 저는 빠르면 1분기 이후부터는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 빠르면 1, 2월 혹은 천천히 한다고 해도 한 4, 5월까지는 열심히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종목이 이제 하반기에 올라올 때 과실을 따먹는 전략을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저하고 혹은 네. 상고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전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약간 상반기까지의 약간 연간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이런 흐름으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FOMC가 1월 29일 날 또 열리거든요. 그래서 1월 말까지 뭔가 이런 이슈들이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불확실성이 좀 이게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네요. 사모님 뭘 그렇게 열심히 알아보셨어요? 아니 괜찮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일단 좀 신기술이다 보니까 아직 이 기술이 진짜 활용이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은 보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던 것만큼 좀 그렇게 좀 시선을 너무 양자 컴퓨팅 지금 들어가야겠다 상한가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좀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새로운 기술도 말씀해 주셨어요. FPGA. 네. 이런 것도 약간 진짜 이제 기업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내가 내 돈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런 기술이 있구나라는 것도 같이 공부해 보면서 나아가 보는 것도 진짜 이게 바로 주식시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좀 내 돈을 투자하면서 굴리는 진짜 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이렇게까지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 또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연말이고 네. 마지막이니만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내년에는 올해만큼 답답하고 속 터지고 이런 일 없이 네. 좀 시원시원하게 사실 하나 올해 하나가 여름까지는 좋았는데 풀리고. 7월까지는 8월 전 7월까지, 8월 7월. 5일 그쵸, 그니까. 7월 네, 달까지는 8월 좋았는데 4일까지. 딱 8월 들어가면서부터 8월 딱 들어가면서부터 좀 여름 문제가 더위를 너무 쉽게 먹어. 너무 여름 더위에 그냥 묻혀버렸어. 있었는데 우리 뒤에 이 큰 고래 있는 것처럼 고래의 꿈을 꿀 수 있는 멋진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화이팅 하십시오. 그래. 이것도 또- 파란색. 네, 내년에도 파란 뱀. 푸른 뱀? 네, 푸른 뱀의 초록뱀. 푸른 뱀 아니야? 푸른 뱀. 푸른 뱀. 오늘이 녹색이라는데. 그런가? 아무튼 푸른 뱀이라고 합니다. 같은 파란색이라서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네. 푸른 뱀인 또 한 해인 만큼 또 슉슉하면서 또 잘 피해가면 나아가시면 되겠네. 뱀처럼.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연말 금요일까지 우리의 주간 전략 한번 다 잘 세워봤는데 내년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그래도 내년에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좀 세워보면 되겠다라는 그냥 윤곽이 좀 잡히셨을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 옵션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우리 파생 관련된 또 두 전문가 분이 계시니까 우리 미남 주식에 가셔서 선물 옵션 전략 기본 강의도 여러 번 보시면서 같이 이 힘든 장에서도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라이브 해주시나요? 네, 월요일 날 저는 이제 아침 8시 네. 30분 네. 라이브 오시면은 네. 그렇게 함께 시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마지막 장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30날 이제 마지막이고요. 31일은 폐장을 해요. 그리고 1월 1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때도 휴장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2일 날 또 잘 10시 시작입니다. 10시 시작입니다. 2일 날도. 맞아요. 그래서 10시 시작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내년엔 좀 희망차게 잘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이제 올해 마지막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네. 마치도록 네. 할까요? 여러분 새해 새해 복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행복하십시오.